이어서 문학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보니까 가나 해서 두 가지 작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이런 얘기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얘들아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12 어쩌고 뭐 1, 2, 3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얘들아 세 줄씩 적혀 있어요. 세 줄씩. 그리고 마지막을 보니까 여기 막 세 글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네. 이거 무슨 갈래겠어요? 시조죠, 시조. 그래서 시조라는 갈래를 파악하고 읽으면 내용을 해석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왜? 시조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더라. 자, 그러면 산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산촌은 어떤 곳이야? 뭔가 되게 자연자연한 곳이잖아요. 그죠? 자연.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대. 근데 돌길, 이 길은 어떤 공간이야? 어떤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게 길이죠. 자, 그럼 이 길은 속세와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존재다. 자, 근데 눈이 와서 길이 묻혔대. 그러면 눈이라는 존재가 길을 묻어가지고 자연과 속세의 연결을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 중장 봐보니까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뉘 있으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시비는 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시비는 문이야. 근데 문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누가 있겠느냐. 자, 근데 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문을 닫아. 그러면 단절이 되죠. 문을 열어? 연결이 되죠. 그러면 문이라는 존재는 숙세랑 단절도 시켜주고 연결도 시켜주는 그런 존재다. 근데 문을 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 화자는 지금 속세랑 단절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들이 뉘있으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밤중만 일편명월이 기벗인가 하노라. 자, 일편명월이 내 벗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편명월 해석하기 어렵지 않죠. 옆에 한자가 제시가 되어 있고 한 조각의 밝은 달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한 조각의 밝은 달만이 내 벗인가 하노라. 달을 벗 친구로 여기고 있어요. 그럼 이런 태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연친화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번에서는 화자의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화자는 자연을 가까이하고 속세를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정도 확인 가능하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밖에 워석버석 이미신가 잃어보니, 일단 워석버석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자, 이미신가 하고 일어나 봤어. 뭔가 창밖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보니까 해란 해경에 낙엽은 무슨 일이고? 라는 얘기를 하네요. 해란 해경에 모래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에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그래서 밖에 이미 왔나? 하고 일어나 보니까 뭐였던 거야? 낙엽이었던 거야. 이미 아니라. 그쵸, 낙엽. 자, 낙엽이란 존재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죠.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어떤 계절을 나타내? 가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다.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즈버는 감탄사죠. 자, 감탄사를 사용했어. 그럼 이건 어떤 표현법이 되죠?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법, 영탄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했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 내 간장이 다 끊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 이거는 몸속의 그런 내장, 장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민가 하고 보니까 이미 아니었어. 그러면서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 애타는 마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서는 간절한, 그리고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노래 삼긴 사람, 씨름도 하도 할샤.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들이 몇 개 보이네요. 자, 삼키다, 이거는 만들다 라는 뜻이죠. 그럼 노래 삼긴 사람은 뭐야? 노래 만든 사람 이라는 뜻이고 하도 할샤. 얘들아,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자, 요 하다가 이제 뭐 공부하다, 운동하다의 의미를 두고 저 하다, 요 하다는 무슨 의미라고 했죠? 많다의 의미라고 그렇죠? 자, 노래 만든 사람 실음이 많기도 많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많기도 많구나 뭐뭐 할샤 이거는 영탄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감탄형 어미.
그럼 여기에도 영탄이 사용되었고, 자, 노래 만든 사람, 자, 실은 근심 걱정을 의미하는 거지. 근심 걱정 많기도 많구나.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뭔 말인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러 이거 무슨 뜻이야? 이르다가 말하다라는 의미였지. 자, 말해도 다 못 말해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노래로 불러서 풀었던가 뭘 풀었겠어? 시름 얘기하는 거죠. 자, 말로 다 해도 말로 다 못해가지고 말해도 말로 다 안 돼서 노래를 불러서 저 시름을 풀었던가. 자, 그렇게 노래로 불러서 이 시름이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보리라 라고 하면서 화자의 정서 상태 어떤 것 같아? 화자 지금 시름이 많아겠다. 자, 그러면 나도 노래나 불러볼까? 노래를 불러가지고 시름이 풀리면은 나도 노래를 불러볼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네요. 어떤 소망? 근심 걱정 이런 거 풀고 싶어 라는 소망이 나타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시 요 정도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제 나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현대시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 너를 꿈꾼 밤이라고 하면서 너라는 시적 대상 바로 나왔고 너를 꿈꿨대. 그럼 요 너는 화자한테 어떤 대상이겠어요? 그리움의 대상이겠지. 자,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깨었다. 자, 너라는 요 그리움의 대상 꿈꾼 밤이었는데 뭔가 인기척에 들려고 잠이 깬 거야. 문턱을 기대고 엿들을 땐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 붙여놓으면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막 발자국 소리가 들려. 발자국 소리, 소매기 소리. 그래갖고 화자가 어떻게 판단한 거야? 아, 네가 왔구나. 근데 뭐예요? 아, 이런 거 잡아야 되지. 아, 뭐야? 감탄사.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하면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영탄법 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갖고 네가 왔구나. 이거 네 뭐야? 화자의 그리움의 대상이잖아요. 네가 왔어. 근데 어떻게 왔어? 산 넘고 물 건너. 얘들아, 누가 왔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왔어. 이건 어떤 표현이야? 일단 엄청 힘들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과 나, 그쵸? 이거 너와 나 사이에 산이 있고 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너라는 그 대상과의 거리감, 단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너와 내가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산을 넘고 물을 넘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대상과의 거리감, 단절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네가 왔어요. 어떻게 왔어? 산 넘고 물 건너. 누런해지지 않는 서역의 땅에서 나지기 신발을 끊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까지 읽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너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왔어. 어디서 왔어? 서역의 땅에서 왔어. 자, 많은 친구들이 서역이 어딘지 모를 텐데 얘들아 배경 지식으로. 자, 여기 맥락에서 서역은 약간 저승의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서역이 왜 저승이냐? 자, 불교적으로 요거는 좀 많이 배경 지식 필요한 부분인데, 자, 불교적으로 서쪽은 이제 극락정토가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서쪽은 저승, 극락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너가 서역에서 왔어? 그럼 너는 저승에서 온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측할 수 있죠. 요 너라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야?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인데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죠. 자, 그래서 서역의 땅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래서 화자가 오냐 오냐. 안쓰러운 마음은 만리 길인데 황망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쓰러운 이런 거 잡아야 되죠. 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안쓰러운 마음 누가 누구한테 느끼는 마음이야? 화자가 너한테 느끼는 마음이죠. 너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어떻다? 안쓰럽다. 자, 그래서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 왜? 너는 그리워하는 대상이니까 너가 온 거 같아서 뛰쳐나간 거야. 근데 뛰쳐나가 보니까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가고 너구나 하고 보니까 그게 뭐였던 거야? 비였던 거예요. 그쵸? 자, 보니까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야, 얘들아. 비가 쭉쭉 내려.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하면은 비가 내린다. 이런 거는 이제 하강 이미지를 받는다. 볼 수가 있고 요시에서 뭔가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소재가 가랑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랑비 소리, 후두둑 이러고 있어요. 후두둑. 이거는 음성 상징하면서 의성어죠. 상징어, 의성어. 자, 여기서 후두둑 이런 거 왜 썼을까? 뭐 청각적 신상을 줘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 문을 너구나 그리고 너가 왔구나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가랑비 소리, 후두둑. 느낌이 어때요? 뭔가 허망해, 허탈해. 이런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탈. 맞기만 후두둑 이러고 있었다.
댄잎 끝에 방울지는 봄빗소리라고 해가지고 넌 줄 알고 열어봤더니 그냥 비가 오고 있었고 그래서 끝에 방울지는 봄빗소리가 나더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빗물이 방울지더라 얘들아 이 방울은 빗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뭐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화자의 눈물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빗소리라고 하면서 계절적 배경도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근데 읽어보니까 얘들 어떤 생각이 들어? 뭔가 요 가랑 나랑 겹치는 내용이 있지 않아? 가에서도 이민가? 하고 열어보니까 낙엽이었어. 그쵸? 나에서는 이민가? 하고 열어보니까 빗소리였어. 그쵸? 뭔가 어떤 상대방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가 상대방 소리로 들리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 보니까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네요. 이런 거 중요하죠. 자, 1번 선지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만 찾아주시면 되겠네. 왜 영탄적 표현은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니까 영탄적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겠죠. 이것만 체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 읽으면서 다 찾았잖아. 가의 영탄적 표현 있었죠. 어수버버 이런 것만 봐도 있죠. 그리고 하노라 그런 것도 감탄형 어미고 자 그리고 나도 보니까 네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사를 사용해서 영탄법 사용했죠. 정답이 바로 나왔네. 1번에 1번. 얘들아 실제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1번 선지 같은 데에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됩니다. 1번 고르고 확실하면은 넘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명사로 시장을 마무리해서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그쵸? 명사로 시장을 마무리하면 직접 여운을 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 근데 명사로 시장을 마무리했는지 확인해 줘야겠죠. 자, 근데 바로 보이는 봄빛 소리. 명사로 마무리해줘. 봄빛 소리. 일단 나는 통과. 근데 가에 명사로 마무리한 게 없죠. 묻혔어라, 있으랴, 하노라, 뭐해 보니, 이리고 하노라. 없어요. 자, 그래서 가에 없다. 나인 있는데 가에 없어. 자, 3번 의문형 진수를 활용했다. 그래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었는지 그게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지 두 개 확인해 주시면 되고 한번 봐볼게요. 네 있으랴. 야, 누가 있겠는가? 무슨 일이고? 그렇죠. 불러나 풀었던가? 이거 다 뭐야? 의문형 어미죠. 네 있으랴. 무슨 일이고? 풀었던가? 다 의문형 어미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동시에 또 드러내고 있으니까 일단 가는 통과. 근데 나를 보면은 의문형 진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 땡이 되겠습니다. 4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친밀감을 강화하고 있는지 얘들아 자 요거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영탄적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감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거고 의문은 진술이 활용되면서 아니다 명사로 시장을 마무리하면은 시적 여운이 생길 거예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게 친밀감을 강화하는지까지 각각 따로따로 판단해 줘야 하는 선지네. 자, 그럼 보니까 얘들아, 나 쉬는 내내 너한테 말을 걸고 있었잖아. 그쵸? 네가 왔구나. 오냐, 오냐. 라고 하면서 너한테 말을 걸면서 너라는 대상이랑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친밀감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누구한테 실제로 말을 거는 말투 그런 게 있나 보니까 시비를 열지 마라. 야, 문 열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쵸? 자, 근데 이게 친밀감을 강화하는 표현은 아니네. 그러면 4번 선지는 나가 아니라 가가 땡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할 때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의인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의인화된 게 있는지 일단 가보면 바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달이 내 것인가 하노라. 달한테 야, 너 내 친구지? 달이 내 친구야? 이랬어. 그럼 달을 의인화한 표현. 가는 일단 통과네요. 그리고 주제의식 뭐야? 이 첫 번째 부분에선 자연친화적 태도, 화자의 자연친화가 드러나는 거고 주제의식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 나시에 이제 의인화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가 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번까지 한번 풀어봤고 17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탐구학습을 통해 가의 이 그리고 나를 비교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가의 2번 이거 보라는 거겠죠. 이 부분.
자, 요거랑 나를 연결짓는데 아까 우리 내용이 유사하다고 이미 느꼈었어. 한번 연결지어 보겠다는 거죠. 자, 가히 2번 오석버석 소리가 났어. 그래서 일어나 봤어. 근데 임인가?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임인가? 라고 봤더니 낙엽이었어. 자, 무슨 소리가 났어? 뛰쳐나갔어. 근데 내가 기다리던 너가 아니라 봄비였어. 라는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었지. 요걸 이제 공통점 한번 정리해 봤대요. 확인해 봅시다. 계절적 이미지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다. 자, 둘 다의 계절적 이미지 드러나는지 볼게요. 낙엽, 어떤 계절 드러나? 가을. 봄비, 어떤 계절 드러나? 봄. 그러면 기억은 통과. 자, 상황 판단의 근거로 감각적 현상을 제시한다. 자, 어떤 상황 판단을 했어? 너가 왔나? 이미 왔나? 이렇게 상황 판단을 했잖아. 자,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야? 감각적인 현상. 내가 감각을 통해 느낀 현상. 소리가 났대. 소리가 났대. 자, 그러면 청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상황 판단을 한 거니까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이제 B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경,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자, 가랑 나 둘 다 화자가 상대방한테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 그리움의 정서가 행동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 밖에 소리가 들려. 이미 온 것 같아. 벌떡 일어나 봤다. 밖에 소리가 들려. 이미 온 것 같아. 뛰쳐나가 봤다. 자,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신경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리을. 판단 오류의 원인이 판단을 잘못했었어. 이미 아니라 낙엽이고 봄비였죠. 판단 오류했는데 그렇게 잘못 판단한 원인이 시간적 배경이다. 아, 지금 밤이어가지고 내가 너무 졸렸어. 밤이어서 앞이 잘 안 보였어. 뭐 그런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전혀 아니죠. 왜 잘못 판단했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낙엽 소리가 입에 발소리처럼 들리고 비 오는 소리가 입에 발소리처럼 들리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판단 오류의 원인이 시간적 배경에 있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까지 한번 봐볼게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응. 그죠? 부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 어떤 정서를 보였어요? 그리움. 그죠? 그리움의 정서를 보였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 아, 이민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출했어. 그래서 화자가 이민가 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그런 정서, 그런 반응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됐기 때문에 미음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번까지 풀어봤고 18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뭔지 보니까 시비를 열지 마라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니은이 뭔지 보니까 문을 열고 그리고 문학은 이렇게 부분을 제시했으면 꼭 맥락까지 같이 봐줘야 한다는 거. 자, 기억은 나 속세랑 연결되기 싫어. 속세랑 단절되고 싶어. 문 열지 마. 라는 맥락이었고. 자, 요거는 임인가 해서 임을 향한 그리움의 정도 때문에 문을 열었다. 라는 그런 맥락까지 확인해주고 이제 선지 한번 봐주면 되겠죠. 자, 기억에는 니은과 달리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런 거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시비를 열지 마라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속세가 단절되고 싶다는 화자의 마음이 표현된 거 그리고 문을 열고는 임을 향한 그리움 대상과 연결되고 싶다고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적절한 표현 만든 선지 한번 봐보면 기억에는 화자의 단절감 뭐랑 단절되고 싶어? 속세랑 니은에는 화자의 기대감 어떤 걸 기대해? 내가 기다리던 이미 왔나? 라는 기대감이 담겨있다 하고 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9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기 문제네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해 보래요. 그리고 틀린 거를 골라라. 자, 가는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은이 선조 사후 개축 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김포로 내쫓겼던 시기에 쓴 시조 30수 중 일부다. 자, 우리가 시조가 이미 알고 있었어. 시조 30수 중 일부래요. 자,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가 관직을 박탈당한 상황에 쓴 시래. 그러면 얘들아, 임을 향한 그리움, 뭔가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을 드러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었다? 임금을 향한 충의 정서였다. 이런 거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서 우리 정말 여러 번 배웠었죠. 자, 이들 30수는 자연재앙, 색태비판, 연군이 이제 임금을 향한 사랑의 감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흥에 취한다. 이런 다양한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주제의식이 다양하다는 거.
자, 우리말 시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도 엿볼 수가 있다. 그 서문격인 방공시여서에는 창작 당시 그의 심경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자, 창작 당시 그의 심경이 어땠어? 내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매. 일단 이 전원일기 같은 거 할 때 시골, 그죠? 자연 이런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되고. 내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매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사에 지쳤기 때문이다. 이런 심정을 밝혔대요. 그럼 뭐야? 나 세상 일에 지쳤어. 그럼 얘들아 세상사에 지쳤다. 이 세상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속세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나 속세 싫어. 뭐가 좋아? 자연 좋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해석을 해봐라. 라는 거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초는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이다. 얘들아 세상 아까 뭐라 그랬지? 속세. 산초는 뭐였어요? 자연. 그러면 대비되는 공간 맞죠? 자연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2번. 일편명월은 세대를 비판하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작가를 상징한다. 자, 일편명월이 작가를 상징한대. 근데 일편명월 아까 무슨 의미로 쓰였죠? 저 일편명월이 내 것인가 하노라. 그게 내 것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저 한 조각의 달이 내 친구지 라는 맥락에서 쓰였잖아. 그럼 이 달은 어떤 맥락에서 쓰인 거야? 화자의 친구야. 그래서 이런 표현 왜 썼어? 뭘 드러내려고? 화자의 자연 친화적.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려고 쓴 표현이고 요거를 세태를 비판하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를 상징한다.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빠르게 골라주실 수 있고요. 나머지 순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을 군함으로 이해한다면 그쵸? 임을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했을 때 임을 왕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왕으로 이해한다면 간장이 다 그칠까 하노라는 임을 향한이 아니라 임금을 향한 신하의 애끓는 심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해석했던 건 임금을 향한 사랑, 임금을 향한 충성으로만 바꿔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씨름은 정치적 혼란기에 정계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작자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그쵸? 막 노래 불러서 씨름이 사라질 것 같으면 나도 불러보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 화자가 씨름이 되게 많아 보였잖아. 그쵸? 자, 배경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씨름은 어떤 맥락에서 생긴 거겠어? 정치적 혼란기에 나 쫓겨났어. 버림받았어. 그쵸? 이럴 때 화자가 느낀 심경이 되겠다. 라는 해석 가능하겠죠? 자, 노래는 세상사에 지치고 뒤엉킨 작가의 마음을 풀어내는 수단이다. 그쵸? 세상사에 지쳤어. 그쵸? 속세에 지쳤어. 그리고 아까 4번 선지랑 관련 지어보면은 나 버림받은 이런 복잡한 심정이야. 이런 시름, 이런 거 풀고 싶어. 노래로 풀린다면 불러보리라 라고 했으니까 노래는 그런 마음을 풀어내는 수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틀린 거는 2번.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A부터 C랑 관련해가지고 나를 이해해봐라. 자, A부터 C가 뭔지 한번 앞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자, A는 발자국 소리네요. B는 너의 목소리. C는 가랑비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맥락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맥락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래서 틀린 거를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나를 되게 자세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화자 같은 꿈은 빗소리를 너에 대한 꿈을 꿨었잖아. 그쵸? 너에 대한 꿈을 꾸니까 간절한 그리움이 더 간절해졌겠죠. 자, 그래서 빗소리를 너의 소리가 네 발자국인가? 라고 여기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고조됐어요. 그에 따라서 빗소리가 A에서 B로 인식된다. 그쵸? 자, 그리움이 고조됐어. 그리움의 정서 때문에 아까 임의 발소리가 아닌데도 막 빗소리도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고 아까 가시 같은 경우에 나무 소리가 발자국처럼 들리고 한다고 해서 그게 왜 때문이야? 그리움 때문이다. 저 그리움 때문에 빗소리가 발자국 소리에서 이제 너의 목소리로까지 들려. 그죠? 그리움이 고조됐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B는 산 넘고 물 건너 들려오는 것이기에 화자에게 반감과 동시에 과거의 추억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은 우리가 화자랑 너 사이에 과거의 추억 전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너의 목소리는 화자에게 반가움의 대상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산 넘고 물 건너서 들려오는 거라서 반가웠어? 산 넘고
물 건넜다는 무슨 표현이다? 너랑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라는 거리가 단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과거의 추억을 환기한다고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고 4번도 한번 봐볼게요. 하염없이 내리는 씨는 하강의 이미지 받는다고 했었죠. 바람의 소리 하염없이 이렇게 내린다고 했어. 그래서 그리고 뭐가 나왔어? 후두둑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만남이 무산된 화자의 좌절감과 조응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화자의 좌절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가랑비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너의 목소리, 요 B가 사실은 가랑비 소리임을 알고 난 후에 화자의 허탈감이 후두둑이라는 표현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로 부각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시 읽으면서도 했던 얘기. 후두둑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 허탈감이라는 정서. 그쵸? 후두둑은 뭐야? 청각적 심상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문학 세트 한번 해결해봤어요. 자, 이제 문학 두 번째 세트 한번 봐볼게요. 현대소설이죠. 자, 현대소설인데 앞부분을 보니까 앞부분 줄거리 뭐 이런 게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바로 읽어 나가면서 인물, 사건, 배경 잡으면서 읽어봐야겠죠.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대화 내용을 보니까 그 아이는 안 죽었어. 누가 내린 자식이라고 그리 쉽게 죽을 것 같소?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안 죽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럼 그 친구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안 죽었다는 걸 쉽게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 어젯밤 꿈에도 그 아이가 저 건너 미륵바위 곁에 서 있습니다. 꼭 옛날 당신이 진용하셨을 때 미륵바위 곁에 서 계셨던 건 맨키로 의젓하게 서서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뭐지? 옛날 징용 갔을 적에 인자 꿈에 내가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던 것처럼 뭐 이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쯤에서 이제 스토리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 아이가 안 죽었다라고 요 누구야? 한물대기 판단한 근거는 꿈에서 그 아이가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다. 요게 이제 판단 근거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게 뭔 소리야? 뭐 꿈에 그랬던 적이 뭔 상관이야? 이런 반응이 아니라 뭐? 그때처럼 그 아이가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 이 한물댁의 판단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영감이. 그쵸? 꿈에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면, 진짜 살아있을 법도 한데, 믿을만한데? 라는 반응인 거죠. 자, 왜 이런 반응을 하나 하고 봤더니, 영감은 눈은 끔뻑이며 할멈을 건너다 봤다. 그때 일은 너무도 신통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일이란 얘기가 제시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 뭔지 몰라요. 근데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지. 그때 일이 뭐야?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죽었다고 집에 사망통지서까지 온 영감이 죽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다. 자, 그때 일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일단 제시를 해줬어. 그쵸? 자, 외적 때 북해도 탄광에 징용으로 끌려갔을 때였다. 자, 징용이라는 데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일제강점기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한 다음에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래서 얘 죽었어요 하고 사망통지서까지 날라왔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볼게요. 자, 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배탈이 났어. 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 영감을 곱게 보던 사람이 야, 너 배탈 나으니까 잠깐 쉬어라고 한 거야. 근데 탄광이 아수라장이 된 거야. 왜? 낙반 사고였어. 그쵸? 낙반 사고가 나가지고 그 탄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때 영감이 했던 생각이 영감은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쵸? 이 사람이 그때 혼자서 열심히 탄광을 이렇게 탄광으로 뛰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도망치자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도망치기에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가 갱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10장, 아까 넌 쉬어. 이렇게 말했던 10장만 알고 있었는데 10장도 갱 속에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얘도 탄광 속에 들어가서 죽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도망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러나 탈출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그쵸? 징용돼서 끌려갔는데 거기서 맘대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죠. 잡히면 그대로 축살이었고.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있으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 라는 이유로 결국 밤이 이슥하길 기다렸다가 철조망을 뛰어넘어서 탈출을 한 거죠. 자, 도망을 갔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탄광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배가 아파서 탄광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도망쳤다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는 사망 통지서와 함께 유골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시어머니, 이 도망친 사람이
어머니 되겠죠. 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까무려쳤고, 근데 한물댁은 아까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사람이죠. 한물댁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무래도 그게 자기 남편 유골인 것 같지 않았고, 죽었다는 실감도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너 남편 죽었어, 이 사람 죽었어 라고 해서 어머니 쓰러졌는데 한물댁은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 거야. 왜? 전날 밤 꿈에 나타난 미륵보살이 떠올랐어. 그리고 미륵보살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 남편이 서 있었어. 그래서 한물댁은 이렇게 느낀 거지. 아, 미륵보살님이 우리 남편 지켜주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낀 거야. 그래서 그이는 안 죽었어 라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미륵보살님이 지켜주고 계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거의 판단 근거 역시 꿈이고요. 자, 근데 시어머니는 그 얘기가 와닿지 않은 거죠. 그쵸? 꿈에서 뭐내 남편이 미륵보살이랑 같이 있었는데 살아있을 것 같아요 하는 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망통지서 왔고 유골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길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충격에 죽고 만 거죠. 자, 근데 한물댁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때까지 그래왔듯이 새벽마다 미륵바위 앞에서 더 정성스럽게 치성을 드렸다.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남편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한물댁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남편이 죽지 않고 잘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8.15가 되었다.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자, 꿈결에 쌓여온 듯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그쵸? 그럼 이 꿈이 진짜 믿을만 했다는 거야. 그쵸? 자, 그랬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 초반부에 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고 영감이 그 얘기를 믿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번에 너가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도 난 이 꿈만 믿고 너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 그런 꿈을 꿨어. 우리 아이도 살아있겠지?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자, 한물영감 내외 누구겠어요? 여기 위에서 나왔던 한물영감이랑 한물댁, 이 한물댁 얘기하는 거죠. 자,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아들이 북쪽에 살아있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자, 그러면 얘들아 시작 부분에 나왔던 그 아이는 안 죽었어 라고 말한 게 요 아이겠죠.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아들. 자,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대. 산업화에 의한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기 전 지낸 마지막 당제가 끝나고 제사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당제가 끝나고 한물영감은 혼자 남아 도깨비들에게 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도깨비. 그러면 얘들아 여기 위에 나왔던 미륵보살 이런 점도 그렇고 도깨비도 그렇고 이 작품은 약간 초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도깨비한테 하는 말이겠지. 한번 볼게요. 자네들 사는 길속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니 만약에 우리 집 여성한테 말을 전할 방도를 한번 생각해보게. 그럴 일이 있으면은 우리 집 여성 요 누구겠어? 북쪽으로 끌려간 자기 아들 말하는 거겠지. 자, 아들한테 이 말 좀 전해줘 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뭔가 하고 봤더니 요 내용이죠. 자네 부모들은 둘 다 무탈함께 그것은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혹한에 그쪽에서 간첩으로 내려오라고 하거든. 간첩으로 내려오라고 하거든. 죽으면 거기서 죽었지 간첩으로는 절대 내려오지 말아라. 왜? 이쪽 남한에는 어디를 가나 골목골목 간첩 잡으려는 표대기 이런 거 붙어있고 그리고 군인이 있고 경찰이고 예비군이고 다 간첩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첩으로 내려오지 말아라. 뭐 죽더라도 거기서 죽고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라. 이런 의도겠죠. 여긴 발붙일 데가 없어. 라는 게 이제 누구야? 영감이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겠지. 자, 자네들한테 이런 말이라도 하고 난 게 속이 조금 터진 것 같네. 야, 사상이 뭔지 모르겠네만은 그 사상이란 것도 사람이 살자는 사상이지 죽자는 사상은 아닐 것인지 그 사상 가지고 이렇게 해요. 나라가 찢어지고 막 사직 피부치들끼리 못 만나고 이러는 게 맞는 거냐? 그게 제대로 된 사상인 거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말을 쭉 그치고 왜? 저기서 플래시불이 나타났어.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오네 나 가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도깨비랑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듬해 봄부터 댐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계절적 배경 나와 있고요. 시간의 흐른 것도 알 수가 있지. 이듬해 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나 하고 봤더니 이제는 대화 할아버지와 영감과 그 한물댁의 대화도 아니고 도깨비와의 대화도 아니고 뭔가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뭐 흰구름도 아름다운 자태를 수면에 비춰보며 한가롭게 멈춰있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자, 감내골 가는 장구목재 잿길은 새를 넘어 조금 내려가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딱은 낚시꾼들이나 바쁜 걸음을 칠 뿐인데 이 낚시꾼들은 새벽 장꾼들처럼 바삐 다니는데 느닷없이 앞을 가로막는 큼직한 안내판 앞에 우뚝 걸음을 멈춘다. 안내판 앞에 우뚝 걸음을 멈춘대요. 자, 관광지 안내판 크기에 이걸 읽고 난 낚시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눈을 옆으로 돌린다. 그럼 안내판에 뭐라고 쓰여 있길래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읽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은 풍경 묘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 그쵸?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쭉쭉쭉쭉. 자, 거기 오두막집이 하나 있다. 눈을 옆으로 돌렸는데 거기에 오두막집이 한 채 있다는 거죠. 쌀이나무 울타리가 가지런하고 마당이며 토방이 여간 정갈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묘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햇살에 눈이 부실 지경이다. 발길이 바쁜 낚시꾼들이 있지만 이 집을 보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또 다시 안내판을 눈이 간다. 그럼 뭐야, 지금 안내판 보고 오두막집 봤다가 다시 안내판을 본다는 거죠. 그럼 안내판에 이 오두막집 관련한 내용이 쓰여 있다는 거네. 자, 안내판 한쪽 귀퉁이에는 호롱불이 걸려 위쪽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그 곁에는 끄트머리에 창의비라 쓰인 비석도 하나 서 있다. 그들은 서툰 글씨지만 정성 들여 또박또박 쓰여 있는 안내판을 다시 읽는다라고 하면서 안내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드디어 공개가 됐어요. 이제 넘어 있던 감내골 동네는 저수지댐을 막아서 한 집도 없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 살던 부님이 엄해 한물대, 아베 한물영감, 20서 산다. 부님이 아베 이름은 김진구다라고 하면서 감내골 동네가 어떻게 됐는지 집이 다 사라져 버렸어. 댐을 막으면서. 그리고 거기 살던 부모는 누구누구고 여기서 살아 라고 집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네. 그럼 이 안내판을 봐봐. 왜 썼을지. 한물대, 한물영감. 우리 아까 계속 대화 상황을 통해 만났던 인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쓴 안내판일 텐데 이런 걸 왜 썼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맥락을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소개해주고 있고 야, 한물대기랑 한물영감 여기 산다 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밖에 없겠어? 북쪽에 간 아들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내판의 의도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면은 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을 무사히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안내판을 붙여놓은 거겠죠. 왜? 마을의 모습이 예전이랑 달라졌으니까 저수지대를 막고 막 이러면서 모든 집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디 갔지? 우리 집은 어디 갔지? 이럴까봐 여기다가 안내판을 큼지막하게 붙여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서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 자, 그래서 보기 내용 한번 보니까 자, 기억. 방언을 사용하여 대화를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얘들아, 방언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 계속 대화 상황 읽으면서 말투 다 뭐였어? 다 사투리였죠.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지 않고 방언을 사용했고요. 방언의 사용 효과는 뭐야? 대화를 실감나게 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뭐 생생함, 향토성 이런 분위기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데요. 니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 일단 사건의 반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굳이 꼽아보자면 누군가 죽었다는 연락을 소식을 들었어. 근데 한물대기 꿈을 꾼 거죠. 미륵바위 옆에 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래서 걔는 안 죽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건이 반복됐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배경 묘사를 통해 우리 묘사 있었죠. 이 뒷부분에 자, 이듬해 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풍경이 묘사되고 있었지. 배경 묘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면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쵸? 쭉 읽어보면 우리가 거의 사진 보듯이 그림 보듯이 풍경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자 장면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 지금 만든 선지 자, 그리고 리을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얘들아, 주인공이 서술자가 됐대.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대요. 이거 몇 인칭 시점이라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려면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나가 등장해가지고 나가 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서술 쫙 봤더니 영감은 손자리까지 치며 절레절레 고개를 젓는다 뭐 이러고 있고. 자, 그리고 한물댁은 시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나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 그럼 일단 1인칭은 아니고 3인칭인 거죠. 그래서 3인칭인데 3인칭 관찰자인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너무 파악해 보려면은 인물의 내면 심리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한물댁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무래도 그게 자기 남편 욕을 받지 않았고 죽었다는 실감도 들지 않았다. 이거 뭐야? 한물댁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감정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작품은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전혀 아닌 거죠. 이 작품은 뭐다?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맞는 것만 골라주면 기억,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죠. 26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해서 한물 영감이 회상했을 법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때 이 부분이네, 그때. 자, 영감이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선지를 골라보려면 맥락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자, 어떤 맥락이었나 하고 보니까 그 아이는 안 죽었어. 어젯밤 꿈에도 그 아이가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거든. 무시? 옛날에 내가 임자 꿈에 그렇게 미륵바위 곁에 서서 나타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영감은 눈을 꿈뻑이면서 그때 일을 회상했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영감이 회상한 그때 일이 뭐겠어? 아, 그때 탄광에 내가 탄광에 들어간 줄 알고 다들 날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한물 때 내 아내만큼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었지. 요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회상했을 법한 내용은 뭐야?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꿈을 꾼 한물땡만이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었다 라는 내용을 회상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짚어본 그 내용이 선지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를 고르면 되는데 그게 몇 번이에요? 4번이겠죠. 자, 다들 내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한물땡만이 믿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일치하는 겹치는 부분은 한국 사람들은 내가 갱도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한물땡만은 믿지 않았어. 이런 회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4번이 맞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27번 넘어가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당제는 민족 순환의 역사와 산업화를 겪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물 영감 내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와 같이 이 작품의 두 축은 역사와 신앙이다.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들 있지.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 뭐야? 미륵보살님이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견뎌내야지. 그러니까 이 시기를 이겨내야지. 기다려야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내용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역사와 신앙이라는 두 축, 우리 그림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 미륵바위 얘기 바로 나오네요. 미륵바위는 개개인이 초월적 세계를 향해 직접적으로 기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쵸? 미륵바위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마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당제. 자, 이 당제는 두 세계를 매개하는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의식이고요. 도깨비는 두 세계의 매개자로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한다. 우리 도깨비도 이 후반부에서 봤었지. 두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한대요. 자, 이처럼 소설은 현실의 삶이 초월적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서 지탱되고 이어져 간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살아있다는 한물댁의 확신했었지. 꿈이 소망을 이루어주어 현실적 세계를 구현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키워드 다 들어가 있다고 맞네. 이거 판단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한물댁의 어떻게 확신했었지? 꿈을 꿨어요. 그쵸? 근데 그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잖아. 그래서 뭐라고 믿은 거야? 미륵보살이 남편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자, 미륵보살이 남편을 지켜주겠네 하고 믿은 거야.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 거야? 꿈이 소망을 이루어줘서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라는 건 잘못된 해석인 거죠. 자, 꿈을 통해 미륵보살이 남편을 지켜줄 거라는 걸 알게 됐다, 느끼게 됐다, 그렇게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틀린 선지 1번. 1번부터 바로 틀렸네요. 근데 2번부터 5번까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화물대기 순환을 겪을 때 어떤 순환들을 겪었어?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그쵸? 그리고 죽었다고 사망통지도 날라와.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륵바위를 찾은 것은 초월적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자, 미륵바위한테 기도를 하면서 현실에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렇게는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3번. 한물 영감이 도깨비에게 아들을 부탁한 것은 그랬었지. 현실과 초월적 세계가 교류하는 모습이다. 그쵸? 보기에서도 현실과 초월적 세계가 교류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본문에서도 한물 영감이 도깨비한테 아들한테 이 얘기 좀 전해줘. 전할 수 있으면 전해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부탁했지. 그러면 교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3번이 아니라 4번. 된 관찰로 담내골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은 그쵸? 산업화 시대에 농촌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혹은 6.25 이때 아픔뿐만 아니라 농촌이 사라지고 대물 건설하면 농촌이 사라지고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자 보기에도 산업화를 겪은 농촌을 배경으로 거기 사람들이 겪은 아픔을 보여준다. 라고 했고 그쵸. 그리고 본문에서도 감내골 동네는 댐 때문에 모두 다 없어져 버렸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4번 선지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적절한 선지. 마지막 5번 한물영감 부부가 안내판을 세운 것은 그쵸 세웠었죠.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얘들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내판을 왜 세웠는지. 왜 세웠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을 무사히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운 거였죠. 그러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라는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었죠? 꿈을 꿨기 때문에 꿈에서 미륵바위 곁에 아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판단한 거야? 미륵보살이 아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야. 그럼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면은 우리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워야지 하는 데에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고 그쵸?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그들이 이렇게 그 시어머니처럼 막 혼절하고 막 쓰러지고 알타가 돌아가시고 이러지 않고 삶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1번. 이렇게 해서 문학 두 번째 세트 현대소설 한번 풀어봤어요. 이제 이어서 문학 세 번째 세트 한번 봐볼 건데 딱 봤더니 뭔가 생소해.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네 세트가 문학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가끔 등장하는 친구죠. 이거 뭐예요? 여기 보니까 S, 샵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씬넘버죠. 씬넘버. 이런 게 제시된 거는 시나리오겠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세트는 시나리오가 제시가 됐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뭔가 요상한 게 나와 있어. 몽타주래요. 자, 몽타주가 뭔지 각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타주 각각 촬영한 화면을 이어 붙여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는 기법이다. 어떨 때 써요? 사건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효과를 위해서 쓴다. 자, 이런 효과를 나타내주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몽타주 뭔지 확인했으니까 다시 본문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들을 각각 찍은 다음에 짜자자자 이어 붙여서 제시를 하겠다는 거고 자, 어떤 장면들인지 보니까 산채 정식처럼 각종 산나물, 된장찌개 정갈하게 묻히고 끓이고 소박한 상을 정사에게 올리는 장금이라고 하면서 일단 인물 두 명 나왔네요. 그리고 장금이가 정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장면이에요. 소박한 상을. 자, 그래서 장금이가 정사에게 이런 식사를 올렸어. 상을 올렸어. 근데 사신이 먹으면서 미간이 찡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사가 사신이구나.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사에게 올렸으니까. 자, 그리고 사신 먹으면서 미간이 찡그려져 어떻다는 거야? 맛이 없는데? 이런 리액션이겠죠. 자, 그래서 그걸 보는 장금과 장본 내시, 오겸옥 어때요? 불안해요. 자, 그리고 인문 또 제시가 되었다는 거.
자, 다음 날은 이제 날이 넘어갔어요. 다음 날은 각종 해조류 반찬이 눈에 띄게 많은 밥상이다. 고는 정사의 누구예요? 사신이죠. 미역국에 고기 대신 생선이 들어가 있고요. 먹고는 역시 가운데 미간이 찌그러진다. 또 미간이 찌그러져서 맛이 없나 봐. 고는 장금과 장건 대신 우겨모 아까랑 똑같아요. 장금 대신 우겨모 똑같은데 역시나 불안해요. 왜? 사신이 왔는데 맛있는 걸 대접해야 되는데 자꾸 먹으면서 인상을 써. 아, 맛이 없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불안한 거죠. 자, 흰 생선살을 잘 발라내고 있는 장금. 생선살을 넣은 두부로 두부 전골을 끓이고 있고요. 두부 전골을 중심으로 또 상이 올려지고 있어요. 자, 또 상이 올려졌어. 자, 먹어보고는 역시 미간이 심하게 찌그러진 사신성사라고 하면서 얘들아, 여기에서 정사가 사진인 거 못 잡았어도 여기에서 확실히 잡을 수가 있죠. 자, 말린 나물과 버섯들을 걷어가는 장금, 대나무밥을 하고 있고요. 사신에게 올려지는 상, 아, 맛이 없니? 그럼 이거 먹어볼래? 하고 또 다시 올렸어. 그러니까 물김치, 통나물, 버섯나물, 선나물, 대나무밥 이렇게 있고요. 먹고는 또 미간을 찡그리는 사신, 이런 모습들이 쫙쫙쫙쫙 제시가 되면서 신 49가 끝이 났네. 그쵸? 아, 그러면은 뭐야? 장면들이 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장금이가 요리를 해요. 대접을 해요. 근데 인상을 써요, 사진이.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쵸?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신이 넘어가서 신 55, 태평관 염해장. 그리고 들어오는 장금이라고 하면 장금이가 또다시 제시가 됐고요.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상이 있다. 이때 오견무와 장범 내시가 다 또 봤던 인물들 사신을 모시고 나오고 상을 보는 정사 놀라는데 그를 보는 최상공과 금영의 표정에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하면서 얘들아 오견무, 장범 내시 사신 그리고 정사 장군이 앞에다 제시됐던 인물들이야. 근데 최상궁 명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인물이죠. 자, 새로운 인물들 등장했어요. 그리고 표정에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 보니까 이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상 이건 누가 차린 것 같아? 요 사람들이 차렸겠죠. 요 사람들이. 자, 한켠에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장금. 왜 장금이가 대접한 거는 사실이 막 먹고는 다 인상 찌푸렸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딴 친구가 화려하게 음식상을 차린 거야. 그래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고 있는 거죠. 자, 그동안 궁녀의 불경한 짓거리로 본의 아니게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우경호가 얘기하고 있는데 장금을 보면서 얘기했대. 그러면 궁녀의 불경한 짓거리에서 궁녀가 누구라는 거야? 장금이를 얘기하는 거죠. 장금이가 지금까지 맛없는 거 대접했지 무례를 저질렀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 오늘부터는 만한 정석을 올릴 것입니다. 그냥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한번 쭉 읽어 나가볼게요. 만한 정석을 장금을 본다. 자, 너 그거 맛없었지? 오늘부터는 만한 정석 올릴 거야 라는 걸 보니까 이거는 사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인가 봐요. 자, 오늘은 저 불경한 것에 처결이 있는 날이니 원하는 대로 벌을 내리고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 처벌할게. 벌을 내릴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맛있게 먹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사 역시 장금을 본다. 그러고는 자신의 앞에 놓인 음식을 보고 다시 한번 장금을 보고 수다를 들어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그는 추상과 금연, 희색이 가득하고 기쁜 기색이란 뜻이죠. 얘네들 아 이거 맛있겠지 우리가 이기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사는 계속 먹어보는데 어때? 미간이 찌푸려지지 않는다. 상금이가 주는 종 먹을 때는 어땠어요? 계속 미간이 찌푸려졌죠. 근데 이번엔 보니까 맛있나 봐. 오경호는 정사의 미간을 보고는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최상궁을 보면 최상궁은 목례를 하고 그러면서 야 최상궁아 잘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불안한 장금 계속 먹는 사신 정사 최상궁과 장건내시의 표정 이제 끝이라는 듯 바라보는 금영의 표정 금영이가 야 이제 끝이다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장금이는 절망하고요. 그리고 신이 또 바뀌었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음식을 먹던 정사 수저를 놓는다. 아 정사 이제 다 드셨나봐. 모두들 정사를 바라보는데 대인을 능명한 나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장금이 야 요놈이야 이러고 데리고 온 거죠. 어찌하올까요? 이랬더니 정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앞으로 사내 진미는 이것으로 끝이오. 이 나인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했더니 야 앞으로 사내 진미는 이걸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모두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사, 이 사신이었죠, 사신. 사신이 장금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이 정도 먹은 것은 용서해 주겠느냐? 그러면서 장금이가 문점수점 이러고 있고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우리도 파악을 해나가야 돼. 정사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왜? 장금이 음식 먹고는 맛없다고 인상 찌푸리고 금영이가 만든 거 가지고는 맛있다고 인상도 안 찌푸렸어요. 그쵸? 근데 장금이를 칭찬하려는 뉘앙스 같으니까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많은 정석은 참으로 훌륭하였어. 오늘 먹은 거 맛있긴 했어. 예, 앞으로 여기는 이틀 동안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뭐야, 이틀 동안 이렇게 훌륭한 음식 계속 대접할게 라는 얘기인 건데 정사가 거절한 거죠. 정사는 고마우나 사양해야 할 듯하고 그랬더니 오겸은 어리둥절한 거지. 야, 상금이 먹은 음식 먹고 인상 쓰고 이거 맛있다고 먹어놓고는 이걸 왜 사양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저 나인의 방자한 행동으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시느라 고생했던 것을 숭고하게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왜 거절을 하냐? 그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 정사가 웃으며 저 방자한 나인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은 저 방자한 나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거죠. 플러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지. 왜? 얘가 저 나이는 방자한 행동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맞받아친 거야. 그쵸?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나는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을 탐해왔어. 하여 질병인 소가를 얻었음에도 사람이란 참으로 약한 존재인지라 알면서도 그런 음식을 끊을 수가 없었소이다. 그래서 얘들아 질병의 소갈이 뭔지 몰라도 그냥 충분히 병으로 읽어낼 수가 있죠. 자 뭐야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 먹다가 병을 얻었다고. 자 병을 얻었으면 이제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아우 맛있는데 하면서 병을 얻었음에도 계속 요걸 먹은 거지. 자 나는 조선의 사람도 아니며 오래 있을 사람도 아니다. 대충 내가 원하는 음식을 해줘서 보내면 될 것을 어찌하여 고집을 피웠느냐. 야 나한테 입맛에 맞는 그 건강하지 않은 약간 기름진 거 대접하면 될 것을 왜 그런 음식을 올렸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장갑이가 이렇게 대답했네. 저는 마마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마마님의 뜻이 뭔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먹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래요. 그게 음식을 하는 자의 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로 인해 자신에게 크나큰 위험이 닥쳐도 말이냐? 그쵸. 실제로 잠금 있는 정사에게 그런 음식을 올렸기 때문에,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올렸기 때문에 벌을 받을 뻔 했었죠. 그랬더니 잠금이 이미 한상문 마마님께서 끌려가시며 제게 몸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정사가 웃으면서 참으로 고집불통인 스승과 제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아이고 니네 참 고집불통이다 라는 건 뭐야? 플러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뭐야? 여기서 고집불통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도리, 신념을 잘 지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설사 그걸로 인해 자기가 위험해지더라도 나는 음식을 하는 자의 도리를 지키겠다, 신념을 지키겠다 그런 점을 칭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 알았다. 음식을 하는 자가 도리와 소신이 있듯이 음식을 먹는 자 또한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 먹는 자의 도리는 뭐예요? 정사가 이야기하네. 자, 음식을 해주는 자가 올곧은 마음으로 내 몸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먹는 자인 내가 내 몸을 소홀히 해서 저런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겠지? 먹는 자에게도 도리가 있겠지? 자, 제가 건강한 음식 주면서 나를 챙겨주려고 한다면 나도 그거를 먹어야겠지? 라는 게 먹는 자의 도리라고 정사는 생각한 거죠. 갖은 향신료에 절어있던 차라 네가 올린 음식이 처음에는 풀냄새만 나더니 먹으면 먹을수록 그 재료 고유의 맛이 느껴지면서 참으로 맛있었다. 야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더라. 또 다른 맛의 공간이 더구나. 비록 조선의 작은 땅덩어리에 사나 네 배포와 심지는 대륙의 땅보다도 크구나. 자 그래서 얘들아 사실 작품이 대장금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면 조선이라는 거 알고 있었겠지만 몰랐으면 여기서 잡을 수 있죠. 아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옛날인 건 알겠어.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야? 조선이구나 파악할 수가 있고요. 대륙의 땅 이러는 거 보니까 정사는 어디 나라 사신이야? 중국 사신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가는 날까지 내 음식은 고집불통인 네 스승과 너에게 맡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장금이가 승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한상봉은 정사의 뜻을 알고 장금에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한상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상봉이 누구라는 건 알 수 있어? 여기 보면은 자신의 스승인 거죠. 장금이의 스승. 자, 근데 한상봉이 정사의 뜻을 알고 장금이한테 야 정사한테 이거 먹여 라고 하진 않은 거죠. 한상봉이랑 장금이랑 둘 다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 거야? 이런 걸 대접해서 설사 입맛에 안 맞아갖고 우리가 벌을 받고 끌려가고 이런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내놔야겠다, 대접해야겠다 라는 판단으로 내놓은 거니까 정사의 뜻을 알고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2번 장금과 금영은 그쵸 장금이 나오고 금영이 나왔어. 정사가 먹을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다. 아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죠. 둘이 이렇게 딱 봤더니 뭔가 라이벌 관계 같다고 했지. 금영이가 장금이 보면서 넌 이제 끝났어. 약간 이런 표정을 지었잖아요. 자 정사는 오경호의 조언에 따라 장금이 만든 음식을 억지로 먹고 있었다. 그렇진 않았죠. 오경호의 조언. 오경호가 이제 정사한테 아 이거 건강한 음식이니까 드셔야겠다 이랬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정사는 그냥 내놓으니까 먹었어. 아, 먹었는데 뭔가 입맛에 안 맞아. 아, 인상 찌푸리면서 먹었어. 그쵸? 그래서 억지로 먹었을 수는 있어도 오경호의 조언에 따라서는 아니다. 4번.
오경호는 만한정석을 준비하라고 한 정사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아, 전혀 그렇지 않죠. 정사의 지시래. 어떤 지시? 만한정석을 준비하라고 한 정사의 지시래. 근데 이거 정사가 지시한 거예요? 아니죠. 정사가 맛없어 보이니까 오경호가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금영아, 네가 맛있는 거 좀 해봐. 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입맛에 안 맞았지. 이번에는 만한정석을 준비했어. 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오경호의 의지고 판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사의 지시는 아니다. 5번 보겠습니다. 수사는 떠나는 날까지 음식을 준비하라고 할 만큼 장금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떠나는 날까지 내 음식 누가 맡아? 장금이랑 네 스승이 맡아라. 라고 했으니까 장금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지. 어떤 신뢰? 얘는 나한테 건강한 음식을 주겠구나. 그죠? 마음으로 음식을 해주는 거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한번 볼게요. 보기를 통해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식은 먹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자 맛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둘은 상충되기도 하지만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대장금은 다양한 음식을 소재로 한 일련의 사건, 그리고 음식에 대한 소신을 지키는 장금의 모습에서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라는 보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기 어렵지 않게 이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어때? 건강한 건 맛없어. 맛있는 건 어때? 건강에 안 좋아. 그쵸? 그래서 상충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조화 이룬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정사가 야 장금아 네가 해준 건강한 음식들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더라 라고 했으니까 맛에 대한 욕망 충족도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 있었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는 소갈에 걸리고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랬었죠. 자, 그런 얘기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죠. 알면서도 그런 음식을 끊을 수 없어. 맛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번. 장금이 정사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생선과 산나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올리는 것은 그랬었지. 입맛에 안 맞을 걸 알면서도 이걸 올렸어. 왜? 이게 건강하니까. 그래서 장금이는 뭘 우선한 거야? 맛이랑 건강이랑 둘 중에 하나 놓고 따지면 정사의 건강을 우선시했다. 자, 여기서 맛이랑 건강 중에 건강을 우선시했다는 건 맛없는 음식을 올렸다는 건 아니에요. 맛없다기보다는 정사의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 음식을 올렸다. 그쵸? 그것도 결국 뭐야? 건강을 우선시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3번. 정상은 장금이 만든 음식에서 재료 우유의 맛을 느끼며 건강을 지키는 것과 맛에 대한 욕망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죠. 처음에 맛없더니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더라. 그쵸? 그럼 장금이가 주는 음식은 어떤 거야? 건강하면서도 맛있기까지 한 거죠. 그러면 아 이거 두 개 동시에 충족하는 게 가능한 거구나 라고 깨달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장금은 정사가 만한정석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선호하는 것을 보고 음식을 먹는 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며 안타까워했군.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 당신이 정사님은 음식 먹는 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네요. 이렇게 말하면 목이 날아가겠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음식을 먹는 자의 도리를 이야기한 건 장금이 아니라 정사죠. 장금이는 뭘 얘기했어? 음식을 하는 자의 도리를 이야기했고 그 얘기를 들은 정사가 아 그렇다면 먹는 자의 도리도 있겠지. 나도 건강한 걸 먹어야겠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4번 땡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 장글이 위험을 무릅쓰고 먹는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고집하는 것에서 그쵸?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건강을 우선시했고 이건 뭐야? 음식을 하는 자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수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5번까지 맞는 선지였습니다. 이렇게 40번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신 49를 제작하기 위한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 49가 뭔지 봤더니 볼게요. 맨 처음 제시된 몽타주 요 장면이었지. 여러 장면들을 각각 촬영한 다음에 편집으로 짜자자자자 이어붙인 게 몽타주 기법이다. 그죠? 각각의 장면들을 이어붙이는 그런 장면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소지들이 나와 있겠지. 자, 1번.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장면에 솜씨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클로즈업 하자. 얘들아, 그렇죠. 제목이 뭐야? 대장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장금이가 주인공이야. 장금이 어떤 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어? 얘 음식 맛있게 잘해요. 그리고 음식을 하는 자의 소신도 있어. 그런 점을 부각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는 솜씨 부각돼야겠죠. 그래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잘 만들고 이런 장면을 보여줘야 하니까 손을 클로즈업 하자. 않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이틀에 걸친 사건을 짧은 장면으로 이어붙인 장면입니다. 일단 이틀에 걸친 사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먹는다 이러고 다음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다음날. 쭉쭉쭉쭉 읽어봤을 때 그 다음날이라는 표현은 없어. 그럼 뭐야? 하루, 이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틀에 걸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틀에 걸친 사건을 짧은 장면으로 이어붙일 거고 어떻게 할 거야? 속도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하자. 괜찮은 내용이 되겠죠, 얘들아. 저 이틀간의 장면을 잡아라, 내워라, 막 요리하고요, 맛이 없고요, 보고 실망을 하고요, 또 요리하고요. 뭐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 우리 결국 이 장면을 통해 뭘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장금이가 여러 번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게 매번 사신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만 전달되면 되니까 속도감 있게 편집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도 맞는 선지 3번 보겠습니다. 불안해하는 오경호를 담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쵸? 오경호 불안. 너무 불안해한다. 이런 게 계속 나왔어. 사신이 미간을 찌그리는 걸 보면서 오경호는 계속 불안해했죠. 자, 그래서 배우의 표정 연기를 통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도록 하면 좋겠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 뭐야? 이 작품을 보는 우리들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맛이 안 맞나 봐 하는 긴장감을 느껴야 하니까 배우의 표정 연기 살려줘야겠죠. 4번 보겠습니다. 음식 준비, 사신의 시시, 장금의 기대, 자신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장면을 편집하자. 음식 준비했어. 사신이 먹었죠. 근데 장금이 갖다 대고 이번엔 맛있을까 두근두근 이랬던 내용은 없네요. 장금의 기대 나타나 있지 않고 사신이 그걸 보고는 맛이 없군 입맛에 맞지 않군 그러니까 사신이 평가를 했어? 평가도 하지 않았다. 그쵸? 자, 근데 얘들아 사실이 그 미간을 찌푸리면서 음식에 대한 반응은 보였어요. 그래서 반응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장면이 기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았고요. 5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여기 조선을 닫은 땅덩어리. 자, 사실성이 드러나도록 당시 의혹과 소품을 보증하자.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해서 골라주면 되겠고 이렇게 세 번째 세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학 마지막 세트 한번 봐볼게요. 고전소설이죠. 자, 고전소설도 역시나 인물, 사건, 배경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물 가장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앞부분 줄거리 확인해보니까 선관의 점지로 태어난 신유복은 이러면서 인물 한 명 등장했는데 얘들아 제목부터 신유복전이었지 주인공이겠다라는 판단할 수 있고요. 신유복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유리걸식한다. 유리걸식이 뭐냐면 얘들아 떠들면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밥 빌어먹는 걸 유리걸식이라고 해요. 유복의 인물됨을 알아본 상주 목사는 호장의 딸 경패를 유복과 혼인하게 한다 해서 둘이 결혼하게 됐고요. 그러나 유복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호장 부부 경패의 두 언니 그 남편 유수연 김평의 미움을 받고 경패와 함께 쫓겨난다. 하는 내용이 앞부분 줄거리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유복이랑 경패랑 결혼을 했는데 얘네 둘을 요 사람들이 다 미워한 거야. 그쵸? 그래서 경패랑 신유복 둘 다 같이 쫓겨났다. 자, 그리고 한번 본문 들어가 보니까 해는 서산에 걸렸다. 처녀가 저녁 연기를 쫓아 밥을 빌려 다녔다. 유복이 처녀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먹고 방앗간을 찾아가 거적을 얻었다 깔고 둘이 마주 넣어 팔을 베고 같이 자니 신세가 궁했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처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경패 얘기하는 거지. 얘네 둘은 결혼한 사이고요. 자, 그래서 둘이 쫓겨났으니까 지금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에 군자였다. 고어에, 얘들아, 고어, 이거 옛날 말에라는 뜻이야. 옛날 말에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고 하였는데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곤궁 속에 던져두시겠는가 얘네들한테 당연히 좋은 일 생기겠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얘들아. 요런 거 읽고 우리는 꼭 반응을 해줘야 돼. 이거 뭐야? 야,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고 요 처녀 경패 역시 군자 여자 중에 군자야. 옛날 말에 이렇게 괴로움이 닿으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이어서 즐거움이 온다고 했는데 이 어진 사람들을 하늘이 공궁 속에 던져주시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뭐라고 판단할 수 있죠? 소설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일단 고전소설을 읽으면서는 소설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면서 찾아주면서 읽어야 돼요. 자, 있으면은 선지에서 물어볼 확률이 높고 없더라도 선지에서 물어보면서 우리가 그걸 없었다, 오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니까 소설자 개입 꼭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한다. 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하늘이 얘를 공공 속에 던져주시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관을 개입해서 서술을 한 거지.
처녀도 유복의 늠름한 풍채와 잘생긴 용모를 대하니 정이 깊이 들었다. 오, 유복이 잘생겼나 봐요. 그러므로 고생을 어찌 한탄할 것인가? 이튿날 밥을 빌어먹고 처녀가 유복에게 말했다. 슬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만 못한 짐승도 집이 있건만 우리는 어째서 의지할 곳조차 없나 하고 생각하면 애잘픈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누구야? 처녀 경패 지금 슬프대요. 유복의 아내지. 왜 슬퍼? 집이 없어서. 저 건너 북쪽 돌각담이 임자 없는 것이니 돌각담을 헐고 우미나 한간 묻어봅시다. 얘들아, 우미나 한간 묻어보자라는 말이 뭔지 몰라도 맥락상 집이 없어서 슬퍼. 근데 돌각담이 임자가 없대. 우리 여기 헐고 여기 땅 뭐 하자라는 얘기가 이 뒷얘기 뭐겠어? 집을 지어보자. 뭐 우미나 한 칸 지어보자. 약간 초가지, 초랑 우음막 같은 거라도 지어보자라는 걸로 맥락상 해석할 수가 있죠. 고전 소설을 이렇게 맥락상 해석하는 거 할 줄 알아야 하고요. 동리로 제목과 이형을 구걸하니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다투어가며 주었다. 사람들이 다투었다는 거 아니죠. 야, 내가 줄게 내가 줄게라고 하면서 얘네들을 기꺼이 도와줬다 라는 얘기고요. 처녀가 유복과 더불어 우물 먹고 거적을 얻어 깔고 밥을 빌어다가 나눠 먹고 그 밤을 지내니 마치 커다란 저택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흐뭇했다. 이제 그래도 지낼 곳이 있으니까 흐뭇했대요. 자, 근데 기쁜 정이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남의 방앗간에서 잠자던 것은 한바탕 꿈이었다. 인근 사람들이 유복의 가련한 정상과 경패의 지극한 정성을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아끼지 않고 주며 호정 부부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호정 부부가 누구야? 요 경패랑 유복이 쫓아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어떻게 판단한 거야? 아,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애들 쫓아내냐? 라고 하면서 얘네 욕한 거고요. 얘네를 기꺼이 도와준 거야. 마을 사람들은 유복과 경패를 도와준 인물들이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요. 유복이 남의 집에 물도 길어주고 방아질도 해주니 허기를 면하였다. 그래서 남의 집 일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나 의복이 없어 초라하였다. 여전히 그지 같아요. 유복이가 말했다. 옛글에 장부 세상에 나서 입시나여 세상의 이름을 드날려 문호를 빛나게 하며 조상 향부를 빛나게 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일단 옛날 말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야,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옛글에 이런 말이 있잖아. 하고 인용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인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어? 입신해서 이름을 드날려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입신양명. 공부해가지고 관직에 나아가서 출세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렇게 말하였으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 문필을 배우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명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야, 문필도 하지 않고 공명을 어떻게 바라겠어?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공부도 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어떻게 바라겠어? 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결국 뭐야? 문필을 배워라, 공부를 해라 라고 지금 남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도 낮이면 밭 깔고 밤이면 글을 읽어서 성공하여 길이길이 기린각에 화상을 그린 죽자가부터 훗날 유전하는 것을 장부다운 일로 여겼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영웅고걸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또? 영웅 같은 사람 되려면 영웅 되려면 무식하면 안 된다. 결국 결론이 뭐다? 공부해서 입신양명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유복이 처녀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 말했다. 내 어려서 글자나 읽었지만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소마는.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글을 배우려 하는데 어디서 배우면 나 어디서 배워? 나 착한 건도 없고 어쩌겠소. 또한 장차 외로운 당신은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오.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데 내가 공부하러 가면 넌 어떡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낭자가 말했다.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난 혼자라도 이 우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양직을 당할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뒤절에 원강대사라 하는 중이 도승이고 또한 천하 문장이라 하니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하고 글도 잘 쓰 그런 사람이래요. 거기 가서 간절히 부탁하면 글을 가르쳐 줄 듯하니 올라가십시오 라는 데서 원강대사가 주인공 이 유고기를 도와주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거 추측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난 괜찮으니까 너 가서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는 바로 나아가 책 한 권 얻어다 주면 오 실행력이 좋아요. 말했다. 공자의 날이 13살이니 오 주인공 나이 13살이었어요. 8년을 공부해서 20이 되거든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반가이 받아들이겠지만 만약 그 전에 내려오면 절대로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8년 공부해서 성공해서 돌아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유복이 낭자의 정성을 거절 못하여 책을 옆에 끼고 절로 올라갔다. 그리고 대사를 보고 자초지종을 말하니 대사는 유복을 보고 놀라며 위로하였다. 13년
전에 규성이 무주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영웅이 난 줄 알았으나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규성 뭐겠어? 참 별성자지? 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영웅이 난 줄 알았대. 자 13년 전, 얘 지금 나이 13살이었죠. 13년에 별이 후 이렇게 떨어지길래 영웅이 태어났구나, 영웅이 나겠구나 했는데 다시 광명이 없기에 그 이후에 뭐 빛나고 그런 게 없기에 얘 뭔가 곤란한 처지에 처했나? 라고 짐작은 했어. 근데 오늘에야 겨우 만나게 되었군. 그럼 뭐라는 거야? 유복이가 영웅이다 라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복이는 뭐야? 영웅이 될 운명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장부의 초년 고생은 영웅 호걸의 사업 재료가 되는 법.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다 영웅이 되기 위함이다. 사람이 고초를 겪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대사가 그를 가르쳐 줬대요. 유복은 본래 하늘의 선동이라 이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래. 원래 천상계 사람이었다는 거야. 하늘을 가르치면 백자를 능통하였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네요. 그쵸? 유복은 그럭저럭 과거날이 당도하여 과거 보는 장소에 기구를 차려가지고 과거 보는 곳으로 들어갔다. 오, 그새 8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보는 날이 됐어. 자리를 얻지 못하고 민망해하다가 꽃을 바라보니 유소영 김평이 자리를 넓게 점령하고 있었다. 어디서 본 사람들이죠? 어디서 만나고 봤더니 여기 있네. 유소영 김평. 여기 저 누구야? 경패 그 언니의 남편들이네. 그치? 자, 얘네들도 과거 시험 보러 온 거야. 자, 그러나 전네들 제글을 짓지 못해서 남의 손을 빌려 과거를 보려고 주안을 많이 차려 같이 과거 보는 일을 관대히 대하고 있었다. 뭐야? 얘네들은 자기들이 지글을 쓰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남의 손을 빌려 과거를 보려고 하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대리시험 보는 애들이라고. 그쵸? 자기가 글을 직접 못 쓰니까 야, 내 글 좀 대신 써줘. 야, 그 사람 되고 그런 애들이었다. 자, 유복의 속마음에 반가워. 그쵸? 그래도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고, 자기 아내, 가족들이고, 집안에. 그래서 옆으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 유복을 보고, 이거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 누구야?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유복을 보고 벌컥 화를 내며 꾸짖었다. 이 거지 놈이 어디로 들어갔냐? 저놈을 어서 빨리 잡아내라.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쫓아왔으니 빨리 잡아내라. 야, 거지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러고 있는 거죠. 유복이 분한 마음을 먹고 유복이도 분했어. 분한 마음을 먹고 다른 곳으로 가서 헌 거적을 얻어 깔고 앉았다. 그래서 딴 데 앉아갖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윽고 글 제목이 내어 걸렸다. 이게 이제 논술시험 주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복이 한 번 보고 한숨에 줄기차게 써내려가서 순식간에 제일 먼저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일단 이거는 이런 영웅소설, 고전소설에서 영웅소설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거든? 보자마자 바로 글을 써서 일바로 내고 나왔다. 근데 그때 얘가 1등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온다. 그래도 유복이가 똑똑하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유수영, 김평, 아까 그놈. 자, 이 두 놈이 겨우 남에게 글장이나 얻어보고는 방 기다릴 염치가 없었던지 곧 출발하여 내려갔다. 이때 호장부부와 경옥, 경란, 얘네 누구겠어요? 경옥, 경란이 경패 언니들이겠지. 얘네들이 반기며 나와서 영접하였다. 아이고 시험 잘 보셨어요? 이러고 나온 거고.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권하니 그 두 놈이 널리 집을 통하여 흥청됐다. 얘네 이제 시험 끝났다고 놀고 있는 거야. 자, 이때 경패 그 두 사람이 과거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알고 행여나 남군을 과거 보는 장소에서 만나보았는가 궁금히 여겨 소식을 들으러 갔었다. 마치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유소영 김평이 바깥 사랑에서 호장 들어 유복을 과거 보는 장소에서 만나 끌어 쫓아냈다라는 말을 하니까 호장이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야 잘했다 잘했어 라고 손뼉을 치며 말했다. 자 이거를 경패가 듣고 부들부들한 거지. 그래서 남군이 과거 보는 곳에 가긴 갔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무사히 간 걸 알고 기뻐했는데 두 놈들이 내 남편이 이렇게 박대한 거를 알고 괘씸하다라고 느꼈대요. 자 그래서 탄식하면서 말했다. 세상에 몹쓸 놈도 있구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유수영 김평 얘기하는 거죠. 남군이 타인과 잘나 찾아갔으면 함께 가거나 볼 것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다니 남군인들 오줌이나 분통이 터졌나? 라고 하면서 아이고 우리 남군 빡쳤겠다. 화가 났겠다. 나도 괘씸하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죽을 쑤어놓고 먹으려고 하니까 목이 메어 못 먹고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였다. 유유히 궁중 높이 솟아있는 1월은 굽어 살피소서라고 하면서 달이랑 해한테 지금 소원을 빌고 있는 거지. 소원이 뭐야? 만군의 봄이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남군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소원을 빌고 있는 거고요. 남자는 몹시 서러워했다. 유국이 벌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전하께서 이제 왕 심판을 내리고 글을 고르시더니 갑자기 유복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이 글은 만고의 충효를 범하였으니 만장 중에 제일이다라고 왕이 평가했대요. 그럼 유복이 뭐라는 거야? 역시나 1등. 급히 비밀이 봉한 것을 뜯어보시니 전라도 무주 남명 고비촌 신유복이라 있었다. 이거 누가 쓴 거야? 유복이가 쓴 거였다. 자, 그래서 장원랑의 신유복을 대궐에 입시시키라 하고 이 학을 전달하는 전명살에게 하교하셨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뭐야? 야, 얘 데려와. 얘 1등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죠. 얘들아, 분량이 조금 되는 내용이었지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초반에 어떤 상황인지 얘네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야 공부해서 입신양명 해라 라고 해서 공부하러 갔고 그래서 8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 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윗글의 수술상의 특징. 자, 1번.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해서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순간적인 장면 전환 없었고 환상적 면모도 나타나지 않죠.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거 뭐라고 하지?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에서 서술자 개입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 우리 찾았었죠. 초반부에 있었지. 여기. 그죠? 그래서 읽으면서 있든 없든 꼭 한번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는 서술자 개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 4, 5도 한번 봐볼게요.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 설정했다. 문제 안 하고요. 4번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적 설명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대는 조선인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죠. 인물의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했다. 외양 묘사 크게 나오지 않았어. 유복이 잘생겼다. 그 정도 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 이러지도 않지. 자, 인물의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하면은 부정적 인물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작품은 둘 다 하나 있지 않다. 4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 A, B 보고 올게요. 자, A. 요약하면 뭐야? 야, 공부해서 입신양명해라. 그래서 영웅 되라. 요 정도가 되겠고요. B는 뭐야?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고 나 지금 직항만도 없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확인하고 선지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A에서 경패는 옛글을 인용했다. 그쵸? 옛글에 장부 세상에 나서 입신하여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옛글 인용했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각성을 촉구 야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각성을 촉구했으니까 1번 선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A에서 경패는 상대방의 동정심에 호소해 자신의 결정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정심에 호소하지 않았지. 옛글을 인용해서 설득했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자, 3번 A에서 경패는 설의적 물음을 구사해서 자신의 의중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있다. 자, 설의적 물음이래. 설의적 물음이라는 건 뭐야?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이 정해진 물음이라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필을 배우지 않으면 공명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야, 공부하지도 않고 공명을 어떻게 바라겠어? 진짜 물어본 거야? 공부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공명하고 싶으면 공부해라! 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면은 설의적 물음을 구사해서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B. B에서 유복은 자신의 현재 처지를 들어 답답한 신경을 토로하고 있다. 그쵸? 자신의 현재 처지가 어때? 글 배울 것도 없어. 심지어 책을 살 것도 없어. 책 한 권 없어.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공부하라고, 어떻게 입신양명하라고 라고 하면서 답답한 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번. B에서 유복은 상대방이 처하게 된 상황을 우려해서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치, 그런 얘기도 있었지. 나 공부하러 가면 너는 어떡해?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거고요. 4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나타난 경패의 마음을 속담으로 표현해봐라. 자, 그럼 기억 장면 보고 올게요. 자, 경패의 마음. 자, 세상에 없을 놈도 있구나. 남군이 타인과 달라 찾아갔으면 함께 가거나 볼 것이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다니. 그런 장면이네, 그죠? 그러면 이 장면을 설명하는 속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어설픈 행동을 마구 일삼한 남군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이 상황에 적절한 속담은 아니죠. 2번.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 이것도 전혀 아니죠. 믿었어 그 사람들? 전혀 아니고요. 낭군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아니죠. 달면 쓰고 쓰면 뱉는다. 아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하고 100%준 은혜도 모르고 100%준 은혜 없죠. 그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적절한 상어가 아니었고. 자,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 라고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적절한 선지가 되겠지 얘들아.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라는 게 뭐야? 거지들이 동량하러 다니면서 쪽박 같은 걸 들고 다니잖아요. 쪽박. 여기에다가 막 밥도 얻어먹고 돈도 받고 하려고. 그러면 동량은 못 줄망정 그거를 깨면서 배를 방해하고 곤란하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 건데 이 상황에 딱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쵸? 유보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걔를 방해하고 무한 주고 그러지 마라 하는 거니까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도 전혀 아닌 거죠. 이건 꾀로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설명하는 속담이니까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고요. 자, 4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정리할 때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신요복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적강의 인물인 유보. 얘들아, 적강이 무슨 뜻이야?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이고요. 요게 하늘은 약간 하늘나라, 천상계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었죠.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고전 시가에서도 이제 적강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하늘나라가 상정이 되고. 자, 이런 유복의 일대기를 다룬 여공담이다. 자, 이 소설에는 쫓겨난 여성이 남편을 출세시키는 이야기인 쫓겨난 여인발복 설화가 수용되어 있다. 자, 예전부터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설화가 있는데 그런 류의 설화가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소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서사가 전개된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대요. 적강을 한 남성 주인공이 태어나고요. 비천한 처지의 남성 주인공이 뛰어난 품성을 지닌 여성 주인공과 인연을 맺고 경패 얘기하는 거겠죠. 경패. 이 작품에는 그거는 경패가 여기에 해당하겠고 둘이 결혼을 했고요. 주인공들이 친지에 의해 쫓겨난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다. 우리 앞부분에서 확인했었죠. 집도 없고 밥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되게 고생을 했었고 여성 주인공의 뜻에 따라서 남성 주인공이 수학을 한다. 이 수학은 학문을 갈고 닦는다, 공부한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성 주인공이 야 남편 공부해라 라고 해가지고 남성 주인공이 공부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남성 주인공이 시험을 통과해서 입신 출세한다, 입신양면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읽어보면서 작품을 읽으면서 다 확인했던 내용들이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만 판단해주면 되겠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A. 규성이 무주당에 떨어져서 영웅이 난 줄 알았다는 원광대사의 말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별이 떨어져가지고 영웅이 난 줄은 알았어 라는 이런 대사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유복이 적강한 인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고 그 별이 누구야? 유복이라고. 자, 1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B. 떠돌아다니는 처지였던 유복이 여자 중에 군자인 경패와 부부가 돼서 그쵸? 유복이 그지였어 그지. 부모님도 없고 그쵸? 근데 유복이 인물됨을 알아본 누구였죠? 상주 목사. 이 사람이 호장의 딸 경패랑 유복이랑 혼인시켰고 그리고 여자 중에 군자라는 얘기도 본문에 있었고 이게 무슨 뜻이야? 뛰어난 품성을 지녔다라고 보기 내용 적용해주면 되겠죠. 이런 경패랑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둘이 부부로 서로 사랑했다는 얘기도 본문에 있었고요. 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장 부부에 의해 쫓겨나고 굳이 쫓겨났지. 인근 동리 사람들에게도 차 외면을 당해서 전혀 그렇지 않았죠. 얘들아 동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도와줬지. 왜? 둘 다 인품이 좋다고. 그래서 얘네들 도와주면서 아유 호장 부부는 어떻게 얘네들 쫓아내냐라고 하면서 얘네들 욕해줬었잖아. 그쵸? 그래서 뒷부분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음집에서 공공하게 살아가는 건 맞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4번 보겠습니다. 20이 될 때까지는 절에서 내려오지 말라라는 경배의 뜻에 따라서 유복이 원상대사에게 글을 배운다. 그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20될 때까지 공부해. 그리고 그때까지 절에서 내려오지 말고 시험을 보고 출세해서 돌아와 라는 거는 경패의 뜻이었고 그 뜻에 따라서 원상대사에게 가서 글을 배우는 장면 제시가 되어 있었죠. 마지막 2. 유복이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보자마자 순위까지 써내려가서 1등으로 제출하고 왔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4번 급제하고 그쵸 임금님이 이거 제일 잘 썼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손해 명령으로 대궐에 입시하게 된다라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었지.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학 마무리 해봤고요. 이어서 비문학 한번 시작해 볼게요.